베이비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입니다. 가장 높아요. 72세가 넘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미래 국가 전략을 말하다 벌써 세 번째 강좌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월에 저희가 돌봄을 했고요. 2월에 산업 경제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그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 나라를 살리는 이유라는 주제로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번에 특별히 인구를 고민하면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55년생이 한 71만 명 정도가 은퇴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24년도에 이제 59년생이 한 84만 명 정도가 은퇴를 해서 28년도 되면 63년생 아마 여기에도 계실 것 같습니다. 78만 명이 은퇴를 해서 앞으로 한 20년 동안 본격적인 은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시대에 과연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길은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모색해보자 라는 속에서 저희가 마강래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오늘 특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강래 교수님께서는 2017년대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으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이름을 떨치시더니 20년도에 베이비부머가 살거나 모두가 산다라는 책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까운 것 같고요.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이렇게 박사 학위를 도시계획학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현재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에 재직 중인 마강래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시그널 TV의 무궁한 발전을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챗 GPT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챗 GPT에 뭐 지금 이 똑같은 질문을 치면은 똑같은 대답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두 달 전인가요? 이 챗 GPT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 3가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3자 되게 좋아하니까 한 3가지만 좀 꼽아달라라고 되게 공손하게 그 챗 GPT한테 그 질문을 했더니 요 3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첫 번째, 저출산, 인구 고령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높은 집값, 그 다음에 빈부격차 이렇게 꼽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제가 뭐 챗GPT가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이런 답변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사회현상 중에서 좀 이러한 사회현상에 좀 몇 가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혹시 이런 공간 쏠림 현상, 수도권 쏠림 현상이랑 굉장히 관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슬라이드의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쏠림 현상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인구 쏠리고 산업 쏠리고 집값 높아지고 집값을 보는 청년들의 마음은 힘들어지고 그렇죠? 결혼도 미루고 그게 출산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으로 이어지니까 고령화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구조. 그리고 국토를 좁게 쓰다 보니까 실제 산업적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훼손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국토의 쏠림 현상이 사회적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해왔는데
이 챗GPT는 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세 가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네요. 여기 시그널 TV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국가 아젠다로서 정말 중요하게 취급돼야 된, 다루어져야 할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이 베이비 부머 이슈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크게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속도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몇 년 전부터 엄청난 흡입력을 수도권이 갖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엄청난 밀도로 인해서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청년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인간에 대한 실험은 아니죠. 사람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세 번째 꼭지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한테 희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도시계획, 국토계획을 이제 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서 산업의 입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지, 이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 입지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잘 이용해가지고, 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의 내용을 세 번째 꼭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하면은 55년생부터 몇 년생까지가 익숙하십니까?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근데 사실 베이비 부머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이 베이비 부머 층이 거대 인구층이라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 임팩트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베이비 부머 세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도 그 덩어리가 굉장히 크더라라는 겁니다. 2차 베이비 부머는 74년생까지 이어집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딱 몇 년 동안입니까? 20년의 기간 동안 엄청난 인구가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라는 거. 그쵸? 그 인구 수가 1685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문제는 저희 지금 올해 65세 고령 인구로 편입되는 층이 59년생입니다. 작년에 58 개띠이신 분들이 이제 고령 인구로 편입이 됐죠. 그 얘기인즉 얼마 전부터 55년생,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의 맏형이 고령자로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70, 80, 90만씩 매해, 그렇죠? 고령 인구로 들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이렇게 고령 인구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냥 고령 인구를,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를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라는 시그널을, 여기 시그널 TV죠. 그렇죠? 이런 시그널을 딱 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고령 인구에 편입될 텐데
65세 인구, 그러니까 3분의 1 인구가 20년 동안 그냥 새롭게 들어가는 인구입니다. 인구가 쉬어야 된다? 뒷전에 머물러야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구가 들어간다 라는 거 플러스 너무 젊은이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젊은 인구가. 그러니까 새로운 인구가 태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양끝단에서, 그러니까 고령 인구로 편입되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베스트입니다. 이걸 워스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베스트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 첫 번째 하나요. 그 다음에 다른 극단에는 너무나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현실. 이것도 전 세계에서 월스트죠. 그죠? 우리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따가 이제 한번 보시겠지만. 사실 고령 인구로 편입되는 속도,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태어나지 않는 인구,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이거는 진짜 무슨 복잡한 통계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산수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거. 베이비 부머 세대를 어떻게 사회가 바라보고 어떤 정책을 내는지가 사실 청년 정책과 너무나 긴밀한 연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3번은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면 이따가 재미없어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수도권 쏠림 현상, 집값 문제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수도권 쏠림 현상이랑 관련이 되어 있겠죠. 한 2014년, 15년 정도부터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서울 집값,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국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파란색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고요. 빨간색은 전국 아파트 가격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서울의 경우 2015년을 바닥으로 해서 또 빠르게 치솟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되게 이렇게 주목을 해가지고 여러 언론이라든가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좀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2015년부터 좀 뭔가 이렇게 급속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수도권 쏠림의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개최했을 때 수도권의 흡입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안정적인 시기를 거치다가 2015년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다시 튀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이라는 시점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쏠림 현상 속에서 시골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농촌이 어려워진다. 그다음 중소도시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인구 소멸이죠. 그렇죠?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서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저 검은색은 부산입니다. 한 2000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명 정도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이건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 가지고요. 그러다가 이 수도권의 흡입력, 부산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의 흡입력이 점점 낮아지다가 바닥을 딱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잠깐 꺾인 거는 코로나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다른 광역시,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이렇게 좀 변화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Y축은 광역시의 청년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가 순유출되는가. 2000년대 초반에는 요게 한 2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또 안정적인 시기를 거치다가 2015년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치고 올라갑니다. 이 부산이 또 여기서도 검정색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실질적으로 부산보다도 청년 인구 유출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여기서 단순 계산으로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명 정도입니다. 청년 인구가 100명이 지역에 있는데 매해 1명이나 1.5명씩 빠져나간다. 15년 정도 후면요. 미래가 되게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도시들은요. 지금 1.5명이지만 출산율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는 매해 2.5% 정도씩 됩니다. 그럼 100명이 있는데 저희가 매해 2.5명씩 감소를 한다? 이 광역시가 버틸 수 있는가? 도시로서 정말 두 발로 자립해 서서 뭔가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OECD 합계 출산율. 지금 2000년부터 최근까지 가장 이제 업데이트된 OECD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냥 계속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바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바닥이 거의 밑을 그냥 뚫고 내려가는 시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이 기울기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좀 나타나지 않는 어떤 기울기입니다. 여기 약간 좀 오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하지만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OECD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내려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의 노동 참여 그다음에 활발해지고 양성평등 의식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결혼도 좀 늦게 하거나 좀 덜 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OECD 40년간의 하락폭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30%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실질적으로 70% 폭락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40%포인트의 차이, 30%와 70%의 차이, 이 40%포인트의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먼저 밝히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72년도에 그 존 카룬이라는 사람이 동물을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 존 카룬이라는 키워드를 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유니버스 25라 그래갖고 실험을 한 25번 정도 했다란 얘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되게 비슷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생쥐 유토피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흑백 사진이라서 이게 조금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 보이고 그렇지만 정말 되게 깔끔하고 좋은 환경, 생쥐한테요. 저거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이 생쥐 유토피아는요. 이거 생쥐가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여기에 생쥐가 꽉 차면은 3,84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이 둥지를 설계를 했습니다. 먹이도 그러니까 맛있는 생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줬어요. 원하면은 이제 물도 깨끗한 물도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천적이 없습니다. 뭐 이건 굉장한 조건이죠. 그 다음에 기온도 이 생쥐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20도라고 하네요.
그 20도에 맞췄습니다. 그건 완전히 생쥐 천국이죠. 그리고 짝짓기도 그냥 자유롭게 그냥 다 원하는 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생쥐 천국이죠. 그렇죠? 여기에는 단 하나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생쥐가 번식을 하게 돼서 너무 많이 번식을 해도 이 공간은 팽창하지 않는다. 최대로 들어가도 3,840마리다 라는 겁니다. 이 유토피아에 4쌍의 생쥐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날 때. 첫 번째, 4쌍의 생쥐를 서식지에 투입했습니다. 55일마다 2배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번식 속도죠. 한 1년 정도 지나서 315일에 620마리에 이르렀고요. 그때부터는 145일마다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속도가 늦어졌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교미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지 않았습니다. 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생쥐 퍼퓰레이션, 생쥐 인구를 보인 게 2,200마리를 픽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미를 하지 않고 새끼쥐를 낳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유니버스 25의 실험은요, 4년 10개월에 끝납니다. 4년 10개월 후에 마지막 쥐도 사망을 합니다.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밀도가 높아지니까 쥐들이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컷쥐, 그러니까 큰 수컷쥐, 건강한 수컷쥐가 작은 수컷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없는 수컷쥐들은요,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암컷들도 힘없는 수컷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중요하게는 자식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컷들도 좀 이렇게 떨어져서 고립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생식 욕구가 생식 욕구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쥐 사망률이 굉장히 늘었고요. 뭐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감소되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그런 트렌드 속에서 나타난 현상, 예쁜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험자는 Beautiful Ones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아름다운 쥐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냥 그루밍만 하는 겁니다. 자기 털 예쁘게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쥐들과 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너무 색깔도 좋고 번질번질하고 좋은데 이게 뭔가 무기력하고 다른 쥐와 교류하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인간 사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우리도 이게 딱 이 동물 실험이 인간 세계와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쟁의 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존보다는 아니면 생식보다는 아니면 종족 보존의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거를 넘어서는 뭔가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산 사람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이런 우리 DNA에 각인된 그런 종족 보존의 어떤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누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암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각종 사회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3번째 꼭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청년들이 이렇게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몰릴까? 일자리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전에도 수도권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그 일자리 질의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그 나타났던 시기는 2010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5년부터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통적 산업 구조다라고 하면은 그 산업 구조, 산업의 가치 사슬이라는 게 그냥 파이프라인 방식이었어요. 그 파이프라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계해가지고 제품이 나가기까지 그냥 단계적으로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하는 거. 근데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가 플랫폼 구조로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가 막 융복합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기능들이 막 이렇게 합쳐지면서 부가가치가 나오는 이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능적 결합도 하는 거고요.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막 헷갈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섞이는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또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에서 뜨는 것들을 보면은 컨텐츠 산업이라든가 첨단 IT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막 이렇게 해쳐 모여하면서 융복합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죠. 제가 예를 들어서 IT가 의료랑 결합을 해서 의료 IT가 새롭게 부상하는 어떤 그런 예. 바이오가 식품 산업이랑 결합을 하면서 기능성 제품들, 식품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예. 이런 예들이 도시 속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융합, 그러니까 컨버전스라 그러는데 그 융합이 가능한 어떤 그런 터를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도시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도시에는 전문가들이 많고 여러 기능이 많고 이렇게 헤쳐모여 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또 재미가 보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지역을 선호하고 이런 청년들을 따라서 기업들이 입지하는, 그래서 입지의 어떤 그런 선호가, 기업들의 선호가 변화하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청년들이 물리면서 뭔가 도시가 이제 커져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베이비 부모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라는 책에 이 그림을 집어 넣었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그 X축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Y축은 플러스 값을 가지면은 시골 지역으로 이동한 순인구가 많은 거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도시 지역으로 가는 인구가 많은 겁니다. 이 청년 인구의 유출은 엄청나죠. 이게 정확히 한 몇 세 정도? 한 24세 정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으로의 유입은 요 군급 지역입니다. 군급 지역으로의 유입은 되게 체계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이 박스 친 부분이 1, 2차 베이비 부모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좀 모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에서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 이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삼자 결합 모델이라고 지금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휘감고 있는 메가 트렌드로 인해 가지고 되게 귀한 자원인데 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자원이 있다. 그걸 이제 삼자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첫 번째 베이비 부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가 뒷전에 밀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65세 정도면 사실 상당히 건강한 저희 대학에서는 65세가 은퇴 연령이거든요. 근데 65세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건강해요. 그리고 정신 연령은 훨씬 더 어리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젊은 삶을 사는 이제 분들인 거죠.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90세 생일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등산을 해야 되는 아니면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할 일이 없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센 표현으로 좀 잉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청년 인구화의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 베이비 부머가 조금 더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 부머의 갈등 상황들이 종종 언론에 좀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되는 상황, 근데 젊은이들은 줄어드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이거 사실 정해진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나이를 둘러싼 이런 계층 구도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베이비 부머가 조금 찬밥 신세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베이비 부머는 인구 사회학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잉여화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 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입니다. 지금 되게 빠른 인구 유출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산업경제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실제 산업구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제조업,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에 너무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 인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붕괴될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요 동물 그림 그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되게 약한 그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약한데 셋이서 힘을 합쳐서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베이비 부머가 앞으로 메가 트렌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중소도시 농어촌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이런 위기감, 이거는 진짜 사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중소기업도 이건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놓으면은 어려워요. 뭔가 풀기가. 이 약자가 셋이서 힘을 합쳐서 뭔가 해낼 수 있다라면, 이 약자가 셋이서 뭉쳐갖고 뭔가 하면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삼자 결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베이비 부머 계층이 중소도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풀타임이 아니라 그냥 파타임으로, 예를 들어서 이 베이비 부머 계층은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대도시에서 이제 힘들게, 이런 경쟁사회에서 힘들게 지내서 기본적으로 또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 3일을 일한다든가 아니면 반나절을 일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요게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베이비 부머 계층입니다. 1, 2차 베이비 부머, 우리 인구 구조 속에서 1, 2차 베이비 부머가 그러면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출생지는 행으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거주지 같은 경우는 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은 이제 위아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도권에서 태어나신 베이비 부머, 1, 2차 베이비 부머들은 90% 정도가 그냥 수도권에 살고 계세요. 부산 지역에서 나고 자란 1, 2차 베이비 부머들은요, 반 정도가 부산에 살고 계시고요. 한 20% 정도가 수도권에 계세요. 대구도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이 굉장히 많았던, 베이비 부머를 나고 자라게 한 곳, 보니까 강원도 거의 47% 정도. 충남 같은 경우 50% 정도의 베이비 부모가 그냥 수도권으로 그냥 흡수가 됐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좀 낮죠. 20% 좀 안 되게 있잖아요. 근데 경남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부산 지역으로도 20% 정도가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685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바는 엄청난 베이비 부머가 과거 비수도권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아니면 인근 대도시로 이동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속에서 한번 보니까 이게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 속에서 왼쪽을 한번 요거요. 보시면요.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한번 본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시계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나간 거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요. 유출 인구를 뜻합니다. 이렇게 꺾어지면요. 시계 왼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꺾어지면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파란색이면은 젊은 인구입니다. 지금 젊은 인구의 대구 경북에서 유출이 엄청나죠. 그렇죠? 요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게 시계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면 이게 중장년층을 의미하고요. 중장년층 인구는 대구 경북으로 유입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이 그 VW 랩인가요? 여기서 분석한 건데 조금 시간이 됐긴 했지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전국 단위로 본 겁니다.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그 청년 인구의 그 파란색 흐름, 파란 게 너무 겹쳐져 흰색으로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렇죠? 수도권 흡입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전국 곳곳에 빨간색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흐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이 빨간색 흐름을 잘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 이 나이 계층의 상당수가 대도시를 벗어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대도시에서 전국 곳곳에 있는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베이비 부머 계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5%만 이동해도 10%만 이동을 해도 15%만 이동을 해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국 단위로 분석한 게 좀 이렇게 안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동군의 예를 그냥 한번 이제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하동군의 그 총 전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전입 인구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전출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죠? 위에 있죠. 전출 인구가. 그렇다 보니까 순 이동에서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회색보다 많으면은 요 순유입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안정적인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그 유입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고 유출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유입 인구, 유출 인구 줄어드는 거는 더 이상 이동성을 가진 젊은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급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거를 나이로 한번 분해를 해보니까 아주 강력한 패턴이 되게 눈에 띄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그냥 하동군입니다. 제가 하동군의 예를 드는 이유는 그냥 아까 전국 평균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하동군도 마찬가지고 그냥 90% 이상의 군급 지역이 이런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별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유출이 5년간 합계로 봐서 유출이 제일 많은 거는 20세에서 24세 인구. 이거는 순유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젊은 인구의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막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지역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청년 유입 정책도 하되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소홀했던 거. 이 인구 계층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순 5년간 순 유입입니다. 이거 유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은 60에서 64세 인구가 가장 많죠. 그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55세에서 59세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박스 친 부분은 1, 2차 베이비 부머를 의미를 하고요. 지금 하동군 분석에서 플러스로 순유입이 나타난 나이층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대부분의 군급 지역에서 나이별로 이런 순유입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패턴이 나타나더라. 여기는 엄청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이비 부머들, 1, 2차 베이비 부머의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지 대도시에서, 그러니까 지방을 떠나서 비수도권에서 대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대도시의 삶이 굉장히 경쟁적이었고, 그렇죠? 팍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유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사실 이렇습니다. 이것도 순유입입니다. 순유입의 5년간 합계해서 이 박스 친 부분이 1, 2차 베이비 부머입니다. 저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은 이분들이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지금 되게 젊은 인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도 2차 베이비 부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 계층이 주머니 사정을 보면 전체 계층 중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근데 베이비 부머는 모자라다라고 느끼는 거죠. 실제 모자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계층은 더 모자란 겁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하동군은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 하동군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분석을 해봤더니 뭐 진주시에 되게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또 서울로도 빠져나갑니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요. 하동군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 되게 상당수의 많은 인구들이 주변에 있는 조금 더 큰 도시들일 가능성이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급 지역이 있는데요. 그 군급 지역에 유입 유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입되는 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대도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농촌으로 향하는 인구들은 그 주변 지역일 가능성이 확률이 조금 더 높고요. 그다음에 부산 지역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인구가 이동할 이제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진주시로 나가는 인구도 많지만 들어오는 인구도 상당수가 된다. 이 인구 구조 변화 과정 속에서 진주시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동군으로 들어오는 인구의 양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비 부머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보니까요. 이 베이비 부머가 그럼 이런 흐름이 왜 대폭적으로 이런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막 크게 증폭되지 않는가라는 베이비 부머의 현실을 딱 보니까요. 베이비 부머가 나이별로 따지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여유 있는 계층인데 절대적으로 보면은 베이비 부머도 가난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건 베이비 부머를 은퇴 직전에 있는 이제 베이비 부머 계층을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눠서 그냥 그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은퇴 후에 매월 어느 정도씩 수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상층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은 한 15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상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수입이 오는 게 국민연금이랑 금융소득입니다. 하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적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위 15% 계층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하위 15% 계층을 제외한 어떤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부부 기준으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은퇴 후에 부부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 생활비입니까? 지금 보니까요. 지금 270, 8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서 외식 덜 하고 영화관 덜 가고 이래서 어디까지 아낄 수 있습니까?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부부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베이비 부머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입니다. 가장 높아요. 72세가 넘습니다. 남녀. 굉장히 암울한 현실 아닙니까? 베이비 부머가 대도시를 탈출을 하고 싶어도 탈출하지 못하는 현실이 여기에 소일거리라도 대도시에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낯선 지역으로 옮기는 게 이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지역에 있는 일자리랑 좀 연계돼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라면은 이런 흐름에 추임새를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강연에서 이제 소개를 했던 모델인데,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게 함양군에 여기 그림의 왼쪽 위에 있는 게 서하초등학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함양군 서하면에 있는 대표적인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입학생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젊은 인구가 유출되니까요. 그래서 문을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초등학교가 없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젊은 인구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 지역은 거의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마을 자체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 주민들이 뭉쳤어요. 그래서 학생 모심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학생이 귀하니까 학생을 모셔야겠다라는 학생 모심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으쌰으쌰 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딱 써서 LH를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을 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갖고 연구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거기 그 학교 관계자, 그 다음에 함양군 공무원분들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재밌는데 그래서 LH에 부탁을 했습니다. LH에 요 바로 학교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요런 주택들, 이거 실제 사진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12호 정도를 건설을 하고 여기에서 이 초등학교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키우고 싶은 학부모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함양군에서는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일자리라도 좀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함양군에 있는 이제 기업에서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건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입주자 모집, 여기 올라가지 않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겠죠?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12호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양군은 급하게 빈집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런 학부모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건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이게 매입 임대주택이라고요. 요 주택은 LH가 짓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짓습니다. 그리고 LH가 이거를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기 임대료가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입니다. 예, 월이요. 보증금이 되게 낮을 겁니다. 보증금이 있겠죠? 낮은데 중요한 거는 20년 동안 원한다라면은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졸업한 자녀들이 인근에 있는 중학교를 가야 되고 또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충분한 기간을 할 수 있도록 원한다면 20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를 이제 마련을 해 준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되는구나. 이게 작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함양군의 사례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관심을, 전 국민적 관심을 받았었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은 아이 키우려고 여기 있는데 또 남성분들은 또 대도시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함양군이 일자리가 이제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월급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러기 본의 아니게 생활을 하는 근데 애는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뭐 개인적으로도 저도 공동육아로 애를 키웠습니다. 시골에서. 저는 애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에서 모내기 할 때 같이 하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애가 컸고요. 저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너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애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길 바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당 기간 이제 그런 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는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이렇게 초등학생을 키우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풀타임이어야 되고 월급도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여기 제가 제 사진입니다. 여기 부시시하게 나온 거는요. 근데 베이비 부모가 아까 삼자 결합 모델입니다. 베이비 부모가 지방에 가서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만 원이나 30만 원 아니면 정말 비싼데 4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이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3번 아니면 반나절 정도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양군을 대상으로 이걸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함양군 공무원분들께서 사실 서하초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함양군은 그렇게 도시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좀 해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양군, LH, 그 다음에 저 또 연구진 해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있었던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대표분들께서 너무나 적극적이었다라는 거. 우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풀타임이어도 좋고 파타임이어도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설계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단지 설계하는데 또 이제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 3자 결합 모델은요. 일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저희가 베이비 부머 계층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 베이비 부머 계층이 대도시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추임새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추임새를 넣는다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대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게 엄청난 사회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면은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2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이비 부모의 귀촌 기항이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부동산 공급 대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은 진짜 빠르면 6년, 그쵸? 7년 이렇게 걸립니다. 아니면 10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베이비 부머가 귀촌 기항하는 거는 한 2, 3년 정도면 설계가 다 과정이 끝납니다. 그럼 2, 3년 만에 그냥 베이비 부머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 베이비 부머 살던 집이 그냥 공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베이비 부머가 집을 팔겠냐? 안 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냥 월세, 전세를 놓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시장에 물량이 그냥 공급이 됩니다. 우리나라 집값 올리는 구조가 전월세 가격이 오르가면서 이 매매 시장에서의 집값을 치고 올리는 양상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베이비 부머가 어떤 형태로라도 일을 하게 되면 부족한 수입을 메꿀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저 한번 보시면은 요 그림에서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랑 결합을 해서 한 120만 원 정도를 충당을 한다. 라 그러면은 임대를 도시지역에서 주고 그 임대료를 받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다른 방식으로 또 결합을 해가지고 요 최소생활비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정주환경도 안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의 미래가 그려지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우리 연금이 57년에 고갈되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많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에서 지금 초록색으로 가는 거, 베이비 부머와 그 지자체가 어떻게 주고받는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은요, 베이비 부머와 중소기업이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지자체는 또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 중앙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지자체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여기다 설계해가지고 패키지로 붙이는 거죠. 너무나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조금이 다른 형태로 여기에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주한 베이비 부머를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을 위해서 뭔가 이제 좀 노력을 한다든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어려워지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을,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설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산단 내에 있는, 아니면 농공단지에 있는 어떤 그런 거라면 그 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 임금의 형태로 부족한 이런 그 페이를 보충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행안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행안부, 국토부, 농림부 등등 8개 중앙부처가 그 지역 활력 타운이라 그런 것은 이거 조금 유사한 형태의,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막 어떤 거를 지원하고 이런 건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마음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라든가, 그러니까 세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개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대도시에서 주택연금을 이제 받고 있어요. 영모개지를 받고 있는데, 그 영모개지로 보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모개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은 지금 뭐 아프시거나, 자녀 봉양을 받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면은, 거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영모개지 받는 어떤 그런 주택을. 근데 그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약 이렇게 귀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도 개편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그 임대가 아니라 분양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그 2주택에서 이제 그 다주택 중과 배제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정책이 나간다든가 하면은, 그 제가 이제 사회적 임금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역 상생형 일자리 딱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광주, 그 캐스퍼 생산한 곳, 이것도 지역 상생형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많이 번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투자 목표액에 비해서 사실 다들 많이 낮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약간 낮지만 다른 곳에서는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민간 투자를 밖에서, 일자리를 밖에서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삼자연합 모델에서 고민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먼저 둘러보고 그거를 살리는 어떤 그런 정책, 중소기업을, 그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파급력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모델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삼자연합 모델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지자체에서 스스로 설계해가지고 올라오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설계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게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같이 지자체랑 좀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 삼자연합 모델의 좀 프로토타입을 좀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 이게 성공적이 돼서 많은 베이비 부머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일자리도 있고 정주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킷리스트에 있는 걸 그리는 겁니다. 그냥 단지에 가서 한 20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텃세도 별로 없어요. 원주민들의 텃세도.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한 20호 정도 지면은 한 3분의 2 정도가 외지인이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를 원주민으로 같이 이제 믹스하는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에 있던 거를
거기서 그냥 실현하는 겁니다. 여기 거주 환경 너무 좋습니다. 공동 텃밭도 있고 카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단지를 만들 때 절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 격리된 곳에 가지 않는다. 읍내와 가까운 곳, 워킹 디스턴스 가능한 이런 곳에서 이런 입지를 찾아서 마트에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보건소에 쉽게 갈 수 있는 곳. 성공 모델이 조금 퍼져나간다면 제가 이제 사실 타겟으로 하는 거는 1차 베이비 부머의 뒷부분,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머, 좀 젊은 베이비 부머 계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베이비 부머 계층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한 60%는 그 대도시를 떠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인텐션이고요. 의도고요.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비헤이비어로. 근데 실제 짐을 싸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그 비중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5%가 실질적으로 좀 용기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 15%가 가도 역기성, 실패해가지고 역기성 하는 어떤 그런 인구들이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와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뉴턴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출신이 대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 만약 지방 출신 베이비 부머, 지방 출신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베이비 부머의 10%가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턴한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62만 명 정도의 귀향 인구,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44만 명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출신 베이비 부머가 440만 명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그리고 30%다. 이건 정말 희망적인 베이비 부머가 도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옮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할 수도 없고 누구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이비 부머가 가고 싶은데 허들이 있다라 그러면 허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30%가 유턴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에서만 132만 명이 빠져나갑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턴의 형태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봤던 거는 그냥 유턴입니다. 지방 출신. J턴이 있습니다. 이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J턴은, 그러니까 유턴은 이런 겁니다. 문경 출신인 분이 수도권에 살다가 다시 문경으로 유턴입니다. 이거는요. 문경 출신인 분이 수도권에 사시다가,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다가 뭐 양평으로 이주했다. 꼬리가 짧지 않습니까? 이건 J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턴은 그냥 수도권에 사시던 분이 그냥 문경으로 직행하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놓지는 않았지만 5턴이 있습니다. 5도 2촌, 그 다음에 4도 3촌. 그러니까 4도 3촌이라 그러면 한 4일 정도는 도시에 있고, 그 다음에 3일 정도는 시골에 있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 형태. 여기서 I는 사실은 턴은 아니에요. 근데 일본 학자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U턴, J턴, I턴, O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 문헌들을 보니까 아까 U턴을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이 U턴보다 더 많은 게 J턴이에요. 그리고 I턴도 대도시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이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층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것. 그러면 저희가 아까 계산했던 거, 이거는 상대도 안 됩니다. 저희가 이 허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 다음에 뭐 다른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 주민들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이 허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 저희가 집값에 대해서, 집값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이제 보편화 된다라면은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모델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도 그런데 좀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 유주택자는 안 돼요. 일단 그 매입 임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제도가 좀 개편이 돼야 돼요. 유주택자들을 위해서도 이게 진짜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개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노력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만 해도 50분이 넘어요.
근데 만약 뭐 진짜 30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거기 수용을 다 못하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좀 성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욕구를 또 갖고 또 실행에 옮길 때 이 전체 나라 차원에서 임팩트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라를 살리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역은요, 저는 지금 유입 가능성이 높은 인구와 그 다음에 청년 인구에 대한 정책을 투 트랙으로 전개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 지금 당장 인구가 빠져나가서 생활 인프라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은 이제 베이비 부머 계층을 위한 젊은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해서 다 젊습니다. 그리고 여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왼쪽 그림에 계신 분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왔다라고 선언을 하신 분이세요. 2016년에. 근데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거고요.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조그만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다. 이게 오른쪽의 다윈의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강한 종은요, 똑똑한 게 아니다.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변화에 가장 잘 responsive, 대응하고 적응하는 어떤 그런 종이다 라는 겁니다. 그 종이 살아남는다. 지역이 실질적으로 여러 변화들,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변화의 흐름에 타서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만 강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거에 첫 발이 이 베이비 부머에 관심을 갖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강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